여동생이 죽고 난 뒤에 난 여동생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동생이 직접 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 아마 6년 전쯤일 건데 비밀번호는 왜 알려준 건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녀석은 나를 그 정도로 잘 믿고 따랐고 남들에게도 친절한 좋은 아이였는데 이젠 그런 기억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난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일주일쯤 됐을 때 문득 생각나서 동생의 계정으로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해봤다. 당연히도 비밀번호를 바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로그인이 됐다. 보안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니. 물론 이게 잘못된 일이란 건 잘 알고 있다. 여동생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무튼 이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니까. 사실 이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해야 할 사람은 홀로 남겨진 여동생의 남편 테드일 거다. 하지만 난 여전히 여동생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남긴 작은 흔적을 찾고 싶었다. 오프라인 상태로 표시해서 로그인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그때는 그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난 그 이후로 여동생의 페이스북 계정을 염탐하듯이 들여다보게 됐다. 어떤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친구들과 댓글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결국 그건 뭔가 꺼림칙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페이스북이 여동생과 나 사이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페이스북은 그동안의 일상을 담고 있었다. 난 중독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녀의 메시지함까지 들여다봤다는 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 같기는 하다. 말은 안 되겠지만 변명을 하자면 그녀가 남들과 주고받는 메시지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었다. 여동생은 메신저로 대화하기보다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했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은 게 전부였다. 사촌동생과는 강아지 사진을 주고받기도 했고 파티에 초대하는 친구들의 메시지나 절친이었던 프레이다와 만날 약속을 하는 정도가 다였다. 프레이다와 여동생이 나눴던 대화를 보는 것은 조금 마음이 아팠다. 그 둘이 만나기로 한 건 여동생이 사고를 당하기 며칠 뒤였다. 그 둘은 조금 말다툼을 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어쩐지 프레이다가 동생의 장례식에서 유난히 슬퍼하던 모습이 기억났다. 그리고 동생에게 더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말도 했던 게 기억나고 말았다. 그 둘이 어떤 문제로 싸웠던 간에 만나서 풀려고 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동생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프레이다는 죄책감이 남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여동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 난 그녀가 부탁했던 철분 영양제를 약국에서 사고 있었다. 녀석은 한동안 빈혈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 여기저기에 넘어져서 생긴 멍든 자국이 있었다. 여동생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좀 우울해 보였고 난 약국에서 여동생이 좋아할 만한 사탕 같은 것을 고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내 조심스럽지 못한 동생이, 소중한 동생이 결국 빈혈 증상으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일은 빈혈 증상이 생겼을 때부터 다반사였는데 이번엔 정말 불행한 사고였다. 목이 꺾인 채로 굴러떨어져서 즉사를 하고 말았으니까.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약국에서 한 손엔 약병을 든 채 핸드폰을 들고 주저앉으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가슴 속 뭔가 깊은 곳에서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차갑고 공허한 느낌이었다. 믿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난 또 여동생의 페이스북을 염탐하다 말고 그 순간이 떠올라서 몸을 웅크린 채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이 왔다. 여동생의 계정엔 종종 메시지가 왔다. 전해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메시지를 볼 때면 여동생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게 완전히 체감되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아서 페이스북을 보고 있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 받은 메시지는 뭔가 달랐다.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테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난 알림에 뜬 메시지를 읽었다. 왜 이랬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내용이었다. 여동생의 장례식에 왔던 테드의 모습은 정말 딱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계속해서 몸을 떨었고 슬픔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앞다퉈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별로 소용은 없었다. 난 죄책감을 뒤로한 채 테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읽어내려갔다. 왜 이랬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 누구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당신한테 너무 화가 나. 잘 해결할 수 있었잖아.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우리가 크게 싸웠던 그 순간에도 말이야. 당신도 그걸 알고 있잖아. 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당신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았어.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야.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래. 근데 알잖아.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날 너무 화나게 한다는 걸. 나도 상처받았어. 내가 그러고 난 다음 날에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몰라. 그리고 그때 싸우다가 내 손목도 거의 부러질 뻔했단 말이야. 어? 다친 건 당신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됐잖아. 도망치지도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 프레이다 그년이랑 뭘 하기로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았어? 걔랑 같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웃기는 소리. 당신은 나랑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잘 알잖아. 난 그냥 가끔씩 화를 주체하지 못할 뿐이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말한 건 내 모든 부분을 사랑해줘야 한다는 뜻이야. 너 결혼식장에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그치? 아무튼 다 당신 잘못이야. 핸드폰을 켜놔서 내가 그 메시지를 읽게 만든 것도 당신 잘못이고, 내가 화나서 당신을 다치게 만들도록 한 것도 당신 잘못이야. 이제 알겠어? 당신은 벌을 받은 거야. 난 테드의 메시지를 읽어갈수록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각이 맞춰지면서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 또한 들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멍하니 그 메시지를 읽고 있을 때 메시지가 더 들어왔다. 미친. 지금 누가 읽고 있는 거야? 젠장.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표시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걸 깜빡하고 말았다. 난 당황해서 얼른 컴퓨터를 끄고 물러났다. 마치 컴퓨터가 폭발하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하지만 테드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고 나자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난 테드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서 경찰서로 가져갔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쯤이었기 때문에 경찰관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자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곧 테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당연히 테드는 집에 없었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어딘가로 도망친 상태였다. 경찰은 프레이다를 불러서도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여동생과 계획했던 일들을 전부 얘기해 주었다. 여동생이 테드에게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프레이다는 그걸 도와주기로 했다. 이혼과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테드와 만나지 않도록 숨겨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제서야 그 둘이 나눴었던 대화 내용도 이해가 갔다. 당장 집에서 나올지 며칠 기다렸다가 나올지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했고 결국에 이렇게 된 것이다. 프레이다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난 거부했다. 경찰은 테드를 잡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날 안심시켰다. 언젠가는 돈이 필요해서 카드를 쓰거나 돈을 인출하거나 할 테고 결국 그렇게 되면 위치가 드러날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나는 사실 그들이 테드를 찾지 못하기를 바란다. 왜냐면 테드는 이미 내가 들키지 않을 만한 곳에다가 잘 데려다 놨기 때문이다. 난 진작부터 여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테드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가 보낸 메시지를 보자마자 행동을 시작했다. 테드 새낀 꼴사납게 서둘러서 짐을 챙기는 것 같았지만 내가 이미 근처에 숨어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멍청한 새끼. 결국 그 자식은 차에 숨어있던 내가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자 한 방에 기절해버렸고 미리 받았던 숲속의 오두막집에 묶인 채 천천히 고통을 받게 될 거다. 나는 이 개새끼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건에 대해선 법이 꽤 가해자에게 관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만약에 테드의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도 그냥 징역형을 받는데 그칠 거고 난 그 새끼가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없다. 경찰은 테드를 찾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그가 어딘가에 잘 숨어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을 일은 절대로 없다. 나도 한동안 꽤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겠지만 난 멈출 생각이 없다. 그 새끼가 천천히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스스로의 피에 익사해서 죽을 때까지.